요즘에 경제가 좀 흔들리면서 여윳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원금을 지키고 싶다면 예금 상품을 선별해서 고르는 것도 중요할 건데요. 오늘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예금이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금융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금융감독원 파인사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파인사이트에서는 여러가지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한 편 한 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의 경우 공통 탭을 오셔서 금융상품 한눈에를 눌러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예금, 대출, 연금 다양한 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 있는 정기예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예금의 경우 금액을 자유롭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1년 안쪽부터 3년까지 예금 금리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1000만원에 1년으로 보겠고요. 은행부터 이자율을 한번 검색해 보시죠. 자, 검색을 하면 세전 이자율부터 세후 이자율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4%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후 이자율이라고 써있는 이 금액을 실제로 입금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최고 우대금리라고 써있는 내용도 있는데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를 이체하든지 아니면 해당 은행의 계좌로 월급을 수령하는 등의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번거롭다면 좌측에 있는 세전 이자율을 기준으로 은행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시기는 기준금리가 서서히 인하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년짜리 예금을 검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기억하실 내용은 자금을 3년간 운용해서 3년차가 됐을 때 이제 이자를 받겠지요. 그 금액이 그 해의 이자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3년간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3년 만기로 이자를 수령했을 때 그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다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기준이 해당되어 다른 세율로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이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금융권은 이제 3.8부터 해서 3.7, 3.6 이 정도의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금융권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저축은행을 클릭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4.17%부터 4.15, 4.1 등등의 이자율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예금이자 차이는 한 0.3에서 많게는 0.5 정도의 차이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억당 세전으로 5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더 높은 이 금융권을 우리는 검색할 수도 있을 건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금융권도 이제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인 점도 기억하시어 은행을 분산시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권 내가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 해당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법도 공유해 드릴게요. 파인사이트에 오셔서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금융회사가 보일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지표라고 써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저축은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준 연월은 23년 9월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용으로 보시고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들어가 본다면 근래의 숫자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기초 재무정보 그리고 주요 경영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받은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금은 1년이나 혹은 3년 내에 고객에게 상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예금도 부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은행의 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럼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갚아야 될 부채보다 자기 자본의 비율이 조금 더 높으면 그래도 건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 내용을 알기 쉽게 BIS 비율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자기 자본 비율이 높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써있는 게 그 기수의 순이익을 나타내는 것인데 당연히 음수보다는 양수가 더 좋겠지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바라볼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금융기관에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고정보다 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그 정의를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석 달 이상 돈을 안 갚고 있는 그러한 부실채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아까 우리 돌아와서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높을수록 어떤 걸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낮은 저축은행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내용들 쭉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저축은행 예금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